전에 사실은 한 장짜리를 나눠준 게 있는데 조금 약한 느낌이 들어서는 그동안 조금 더 보강을 했어요. 뭐 크게 그냥 뭐 차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두 개 그냥 서로 조금 빠지고 한 거 있으면 그냥 같이 그렇게 섞어서 보세요. 어차피 남았으니까 프린트 못 받은 거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가다가 앞에 있는 거 보고서는 없는 거, 자기한테 없는 거 가져가세요. 그래. 이거 뭐 큰 차이 없구나. 자, 한번 들어봅시다. 17세기 문학. 다처럼 그 역사적 의미 해가지고서는 한 3페이지짜리 요거 이제 오늘 양면으로 했구나. 그래. 하도록 할게요. 오늘에서는 이제 17세기 문학에 대해서는 이야기 그냥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이지요. 모레, 목요일은 18세기 시대에 대해서 그냥 도입처럼 그렇게 인트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표는 18세기 문학 전반에 대해서 한번 누가, 그 다음에 작품 하나 읽을 겁니다. 작품은 뭐, 이제 문학사 이렇게 그냥 이런 것만 하면은 그냥 아무래도 그냥 좀 약간 겉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좀 읽어야 되는데 뭐 작품을 또 여러 개를 또 많이 다 읽을 수는 없겠고 그냥 가장 전형적이면서 대표적인 작품들 하나 정도는 그냥 뭐 읽을 건데, 데니스 본 비진이라는 사람의 미성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희곡입니다. 이거는 드라마 작품, 18세기 드라마 작품이에요. 도서관에 있는데 뭐 사람 수가 다 안 되니까 PDF 파일 떠놓은 게 있어요. 블랙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이제 PDF 뭐 파일이든 인쇄를 하든 해갖고서는 이제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읽고 오세요. 분량이 조금 됩니다. 한 70페이지 살짝 넘기 때문에 70페이지, 170페이지는 아니고 그냥 70페이지. 그래서는 읽는데 시간이 안 걸리지는 않아요. 한 3시간, 토요일 반나절 정도는 그냥 뭐 그냥 놀아가면서 하더라도 반나절은 조금 시간을 비워둬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군비진 요것은 읽고 요거 발표하면 또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냥 발표 해당하는 데인데 요게 첫 번째 18세기 문학 전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성년이라고 하는 이제 요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 이해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작품을 갖다가 좀 찬찬히 읽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작품에 대해서 교재에는 이제 또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될 테고, 그러고 나서 종합해서 이런 작품에 대해서 18세기라고 하는 뭐 시대, 그 다음에 또 고전주의라고 하는 뭐 그런 좀 뭐라고 할까나, 압도적인 문학의 흐름,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작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결국은 설명하고 있는 게 뭐 그 내용입니다만 해가지고선 자기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서는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까지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발표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가 이제 19세기로 넘어가서 낭만주의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낭만주의란 무엇일까? 약간은 뭐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름 답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아니면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모호하다 싶으면 약간 구체화 시켜가지고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대략 남은 기간 동안에 중간까지 한
발표 한 3번 정도. 발표는 그렇게 너무 그냥 길거나 복잡하거나 어렵게 그렇게 뭐 안 할 겁니다. 한 맥시멈 10분만 하세요. 발표를 너무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뭐 PPT 그냥 뭐 몇십 장씩 막 가져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식도 나처럼 그냥 한글 파일에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자기 더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냥 PPT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하는 게 난 차라리 좀 더 낫다 하면 그렇게 하고 뭐 특별하게 제약 같은 거 없으니까 뭐 자기에게 편한 양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세요. 그럼 되겠지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발표를 한다고 해서는 특별하게 뭐 가산점을 더 준다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또 우리 강의 자체가 뭐 학교가 다 그렇지만은 이거 상대평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그냥 제가 평가하지 그냥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다 더 못했다 이걸 가지고서는 뭐 따지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기말에 리포트도 써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조금 뭐 정리하고 내 정리가 어떻는지 한번 좀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좀 뭐 한 번쯤은 검증도 해보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으로서 발표하면은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될까요? 예상하기로 18세 오늘이 5월 16일이지 아마도 18일 문화 전반에 대해서 23일이 되나요? 5월 23일 요거는 문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야 되고 요거는 5월 30일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예상키로 약간 뭐 여러분도 좀 알겠지만은 항상 보면은 수업하다 보면은 좀 진도 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거보다 날짜가 당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시간 여유가 없지는 않은 셈이니까 낭만주의는 아마 6월 중언제 하게 될 겁니다. 6월 중언제. 뭐 지금 약간은 유동적인데 미리 이야기할게요. 6월 6일 현충일 있지요. 현충일 6월 6일 그때 어차피 그냥 기말고사 다 돼가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휴일이라도 뭐 그닥 뭐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이잖아요. 그냥 우리 그날 수업하고 하지 말까요?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휴일 수업하러 오라고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밥은 안 그릇 살게요. 점심 먹고 어차피 수업 끝나면 이제 그거잖아요. 그냥 점심 먹을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너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밥 하나 먹고 그날 오후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날 오후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그날 솔직히 수업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휴일인데도 그냥 뭐 많이 그냥 그렇게 하는 셈이다 하는 사람들 일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날짜로 잡고 알겠습니까? 대략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리포트를 위해서는 한번 이야기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학기에 제가 수업이 조금 많아가지고서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그냥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학교에 오래 있으면서 뭐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는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현충일 휴일인데 마침 그냥 휴일이면 뭐 다른 수업 없고 그냥 별 큰 거 없으면은 이제 그날 오후 학교에서 뭐 이제 잠깐씩 이야기하면은 어떨까? 일단 현재는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조금 이제 뭐 그때 다가가면서 상황 조금 더 보고 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약간 감안은 하고 있으세요. 그래요. 그냥 뭐 닥쳐가지고서는 불쑥 수업합니다. 오세요. 그날 뭐 면담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당황스러울 거니까 일단 그렇게 먼저 미리 예고하고 만약에 뭐 그대로 하기 힘들면은 그냥 각자 딴 일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먼저 예고는 해 놓습니다. 알겠지? 어떤 상황인지. 그래,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하는 거 봅시다. 17세기 문학, 뭐 다채로움과 역사적 의미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계속 반복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살짝 뭐 신선하게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17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아주 그냥 다양한 뭐 좁은 의미에서 문학에서도 다양한 무엇인가의 사건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고 벌어졌으며 그냥 문학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라 그냥 러시아 17세기 러시아라고 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본다 하더라도 17세기는 아주 그냥 조금 서로
내부에서는 모순된다 싶은 정도의 일들도 함께 벌어지면서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라즈나브라지아라고 하나 아주 그냥 다채로 아주 그냥 이러한 면을 그냥 마음껏 보여준 때가 다름 아닌 바로 이 17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다 흘러온 과정을 다 알잖아요. 뭐 16세기 저랬다, 15세기 저랬다, 18세기 저랬다 다 아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마치 착시 현상, 착각과도 같은 착시 현상이 살짝 생겨납니다. 아, 저렇게 되려고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생각하나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 당대에 그렇게 되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을 몰아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대를 쭉 지나와서 결과론적으로 과거를 소급하면서 판단하니까 마치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에 있던 어떤 일의 원인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때 그 벌어진 일은 그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의 결과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이렇게 약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살짝 이제 유혹 아닌 유혹 내지는 그냥 뭐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뭐 할 수는 있으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 17세기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17세기라는 그 시대에 그럼 아주 그냥 많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18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는 생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17세기는 17세기 그 당대 상황으로서 그 이전까지의 어떤 이제 그 시대적인 그 흐름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이제 펼쳐졌던 것이었고 그 시대에서 결국은 정리가 되면서 그 당대에서 이제 어떠한 그 다음의 흐름으로서 연결되어 나간 것이지 18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자면은 17세기에 벌어졌었던 많은 사건들은 18세기 그것의 당연히 역사적인 원인이 되는구나. 뭐 그렇게 그냥 넘겨서 소급해서 그냥 단정 짓듯이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은 살짝은 경계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사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그게 그냥 얼핏 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살짝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건 17세기 다채롭다라고 하는 그냥 아주 그냥 다양한 형태들이 펼쳐지고 경합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이제 당대에 조금 이제 훨씬 더 대중들에게 내지는 사회적으로 조금은 더 뭐 수요가 있었든지 합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외부적인 강한 힘이지라도 뭔가 좀 선택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는 결국은 그 다음 세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기는 또 그 다음 세기의 사회적인 조건들과 결합해서는 또 이제 변모해가는 양상이었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요 17세기의 역사적 의미는 이제 러시아 문학사 전체에서 요 17세기라고 하는 조금은 아주 특이해 보이는 요 전환의 이 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 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 대략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17세기 문학 개괄 해가지고서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시대 전환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다 지나와서 17세기를 보자고 하면은 17세기는 확실히 뭔가 좀 이제 트랜지셔널 피리어드와 같은 그런 이제 전환이 벌어지던 시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21세기 지금 우리는 17세기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 뭔가 큰 전환의 시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뚜렷한 자각의식을 어떤 사람은 가졌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훨씬 더 이제 경우가 커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21세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뭔가 큰 격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크게 한마디로 그냥 이 전환을 이루는 변곡점의 시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난 과거 미래의 시점에서 21세기 오늘날을 보았을 때 그때가 역사적인 변혁기였구나
라고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에는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느끼고 어렴풋하게나마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뭐 당연히 그게 뭐 확실하다라고서는 이제 뭐 설득력 있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되기에는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봤을 때 17세기는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의 전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17세기에는 뭔가 조금 다르다. 뭔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간은 평온했었던 그 시기는 아닌 뭔가 조금 이제 그냥 움직임이 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인식은 아마 했었겠지만은 이 17세기가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전체로 보았을 때 결국은 중세라고 하는 뭔가 한 커다란 체제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모더니티, 근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체제가 다가오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실은 답하기 힘듭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그랬어요. 17세기는 분명 전환기였고, 맞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리는 평가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정말 그냥 엄청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역사적인 증인으로서 그냥 아주 그냥 이러한 경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17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그건 큰 물음표예요. 그래서는 그런 것은 이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이성적인 그런 이제 태도일 겁니다. 어쨌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쭉 흘러나온 입장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과거를 정리하면서 평가하기에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시대 전환기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6세기 후반부터서 인쇄술의 적극 보급, 그럼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인쇄술의 적극 보급, 이로 인한 문자 해독층의 양적 증가로 인해 문학적 경험의 층이 대폭 이제 확대되었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세종대왕에 의해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급되면서 이른바 사회 중인, 그 다음에 또 부녀자 계층 등 이래서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어떠한 커다란 이제 충격이 왔던 것과 얼핏 유사하게 인쇄술, 그 전까지는 손으로 쓰던 것, 에서 이제 서서히 인쇄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어 가지고서는 이제 그 당시 많이 나왔던 것이 그냥 딱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할까나 글자 교습책,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말 배우기 제일 처음 이제 글 배우기 시작하는 거, 독본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인쇄되어서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글을 깨친 사람들이 읽을만한 이러저러한 이제 초급 수준의 그런 이제 독서 교본들, 대체로 러시아 역사에 관한 것들, 러시아 성인에 관한 이야기들, 러시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그런 조금은 교훈적, 내지는 또 한편으로서는 아주 대중적 해가지고서는 조금은 아주 그냥 재미 위주의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아주 그냥 조금은 성적인 소재들까지 포함해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조금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쨌건 하면서는 조금 이제 그 이전까지 수도원 내지는 뭔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국가적인 권력에 걸 누리는 사람들만이 독점하고 있었던 글 읽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16세기, 17세기 넘어오면서는 이제 조금 확실히 좀 이렇게 민주화되었다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인쇄술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독본 수준의 이른바 이제 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교재가 보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글을 깨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보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사회 전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글을 확 깨쳐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는 1917년 혁명이 일어날 때 올해 100주년이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1917년 20세기 초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농촌의 문맹률은 여전히 70%, 80%에 육박하고 있었다라고들
뭐 통계치에 따라서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초까지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문맹률이 여전히 75%, 80%. 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5 중에 하나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고 하면은 아무리 인쇄술이 발달, 보급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글을 깨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회적으로 조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식에 대한 이제 그러한 접근 제한이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일정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이제 문자, 일정 범위 내에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사실로 볼 때 그 이전에 없었던 사실의 등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쇄술,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보급으로 인한 어떤 이제 뭐 대중적인 그런 이제 이 문자 생활의 증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순간에 사회 전체가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읽고 쓸 수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이 그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까지 막 그런 식으로 사회가 일순간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뭐 계몽되었다, 개화되었다,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냥 언제나 항상 뭐 이야기하지만 매우 느린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조금씩 순간순간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좌표를 설정해 나갔던 것이었지 딱 저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라고 하는 뚜렷한 일관된 의식으로서 빠르게 질주해 나갔었던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는 항상 좀 걸러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은근히 많습니다. 뭐 약간 잔소리 같았는데 어쨌건 종교적인 내지는 그것과는 조금 반대편에 있는 뭔가 좀 아주 실무적인 글쓰기, 그냥 뭐 관료 체계, 뭐 이제 국가적인 그런 이 행정 체계, 세금 체제, 관료 체계, 법 체계를 운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글쓰기와 그 다음에 민간 구비전승 요소의 문학 영역의 도입으로 문학 장르의 폭이 넓어졌다. 무슨 말이냐니까 즉 이전까지는 교회 영역 내지는 교회 영역에서 파생된 이러저러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뭐 글쓰기의 많은 부분 내지는 조금 더 좁혀서 그래요. 뭐 문학의 많은 부분이었다고 했을 때 16세기, 17세기쯤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독점적인 영역을 벗어나서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 글 쓰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생겨난 셈이었고 그렇게 글 쓰던 사람들이 이제 슬그머니 조금 다른 종류의 글쓰기 아주 초기적 형태의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것들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배경, 어떤 밑재료 등등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 이제 종교,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전까지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런 이제 뭐 구비문학, 민간 전승, 폴클로르라고 하는 양식이 문학으로서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틀도 슬그머니 만들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산문적 글쓰기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뚜렷해 이른바 일상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다. 브이트라고 하는 게 러시아어로서는 뭐 이제 뭐 일상 생활라고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브이트와 보베스지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많은 면에 있어서는 완연히 조금은 살짝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어디서 종교적인 그런 이제 색채에서 종교적인 주제에서는 좀 살짝 물러나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냥 일반 삶의 이러저러 세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은 적극적으로 쓰고 또 그렇게 쓰여진 것들을 재밌다라고 읽거나 내지는 거기서 뭔가 자기도 대리만족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한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방편처럼 삼거나 하는 등 이른바 이제 교회 영역이 아닌 뭐 다른 영역에서 이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서 많이 뭐 접근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뭐 일상적인 글쓰기, 브이타와 보베스지라고서는 그렇게 그냥 묶을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풍자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되는 풍자성이 강한 짧은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디모크라티셰스카의 사지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풍자 스타일 사지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자하는 사람이 풍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낀 상태에서 비판을
하듯이 전개하는 것을 풍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패한 관리들, 돈 받으면서 법정에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려주는 재판관들, 지방의 이러저러한 하급 관리들, 지방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그냥 중하급 성직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뒷돈 받으면서 뭐 그냥 뇌물 받으면서 뭐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동물에 빗댄다든지 아주 그냥 코믹한 상황으로 틀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뭐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럼 쓰는 것. 그러한 작품들이 이른바 그냥 아주 은근 내지는 아주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보급되어 나갔습니다. 뭐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것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말이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회가 뭐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나 뭐 그러한 모습들을 상당히 누적되어서 보여주고 있었고, 중하층에서는 불만 아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꽉 이제 쌓여져 있었던 팽배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봐 역시 우리 마을만 그런 게 아니구만, 어디나 다 그렇구만, 심지어는 러시아 전체에 이런 일이 다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동물들 나오는 이소무화처럼 그렇게 썼어도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우리 동네 재판관 이야기구만 이라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제 고러저러한 일종의 풍자적인 작품들, 특히 사회 하층민들이 사회 상층 내지는 뭐 자신들의 지배층에 대해서 그들의 부도덕함, 그들의 위선, 그들의 기만을 이렇게 그냥 꼬집듯이 이제 뭐 그렇게 쓴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약간 좀 뭐 소장르처럼 이렇게 분류하기를 민주풍자, 뭐 디모크라티체스카 헤사지라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음절시, 궁정, 극장용 작품 등이 처음으로 등장하며, 문학의 장르가 그 바로 앞에 보였었던 일상이야기라고 하는 여전히 산문적 프로자 형태로서의 이제 산문적 형태의 글쓰기 내지는 뭐 짧은 풍자라고 하는, 특별하게 뭐 장르를 나누기도 조금 애매하다 싶지만 어쨌든 그냥 뭐 쭉 뭐 산문식으로 이어지는 글쓰기가 아닌 어느 정도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형식, 시는 이렇게 써야 된다. 시는 쓸 때는 최소한 한 줄에 몇 단어, 몇 행, 특히 뭐 서양어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하고 좀 틀려가 그렇지만은 단어마다 액센트가 있고 그 액센트 강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칙적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강량약이라고 하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며, 그 다음에 각 시행이 끝나는 곳에 소리는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 그것을 잘 지켜서 글을 쓰는 것, 그게 시가 되는, 즉 이른바 드라마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른바 그냥 쓰면 되는 내용, 이야기, 주제만 전달하면 되는 산문적인 작품이 아니라 글을 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형식이 존재하고 룰처럼, 그리고 그 형식을 지켜서 썼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 되고 드라마가 된다라고 하는 형식을 지켜서 글을 써야 되는 장르들이 또한 17세기 후반에 서서히 보급이 되고, 그것이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저렇게 형식을 지켜서 글을 쓴다, 그만큼 교육받은 사람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엘리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형식을 지킨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보급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제 변화들이 17세기에 이제 그 이전 시기와는 없었던 완전히 다른 종류처럼 이제 산문이 아닌 운문이나 드라마라든지 일종의 외적인 형식, 그리고 그 외적 형식 준수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글쓰기 양식들이 17세기 후반에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요소, 장르 등의 도입과 발생으로 문학의 폭이 넓어진 반면 기존의 장르, 뭐 기존에 있었던 옛날부터 그냥 누대로 그냥 뭐 이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장르들에서는 이제 새로 생겨나는 형식들, 뭔가 아주 그냥 조금은 전환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못 느낀다 하더라도 뭔가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장르에서 전통적인 장르에서는 내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성자전 장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성자전 장르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사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기적을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기적을 일으켜야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성인이다 라고서는 추앙할 수 있는 뭐 그런 토대가 되는데 어쨌건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아주 그냥 평소 그냥 정말 극한의 종교적인 모범을 보여주었었던 사람이 죽고 난 뒤 그를 따르던 제자 내지는 그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를 잘 아는 동료 내지는 숭배자 그룹에서 누군가가 이른바 존경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의 생애, 일생을 쓰는 것 그게 기본적인 성자전의 포맷입니다. 쭉 그러해 왔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성자전이 훨씬 더 세속화됩니다. 그 이전까지 성자전은 정말 거룩하면서도 정말 신을 향한 그 신앙, 믿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 성자전이라고 하면은 17세기쯤에 내려와서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자전, 즉 시골의 한 평범한 부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고 아들이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정말 그냥 부끄럼 없이 우리 엄마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른바 신 앞에서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자기 엄마의 삶을 써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종교적인 영적인 그러한 이제 영성만으로 그득한 것에서는 조금은 이제 탈피해서는 편하게 조금은 이제 쉽게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쉽게 읽혀질 수도 있는 뭐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까지 세속화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러한 성자전의 내적인 변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뭐 잠깐 이야기했었던 아바쿰 페트로프라고 하는 이른바 17세기 중반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에 저항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총대주교 당신이 뭐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른바 러시아 종교 우린 거부한다. 뭐 국적불명, 정체불명 어디서 갑자기 그냥 뚱따지 같은 그걸 들고 와가지고서는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느냐.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믿어오던 그 방식의 그 종교, 그 믿음 그걸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겠다. 라고 하는 이른바 오래된 믿음을 믿는 사람들 구교도 스타로비에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믿음, 그 오래된 믿음을 믿는 사람들 그런 말인데 그런 이제 구교도들 그 구교도들의 실질적인 정신적 수장으로서 아바쿰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 뭐 이제 종교개혁적인 조처를 거부하면서는 그러면서 또 그냥 저항의 선봉에 섬으로서는 사르로부터 총대주교로부터 엄청난 박해 유형 형벌을 받았었던 뭐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뭐 시베리아까지 그냥 몇 번이나 유형을 강제로 떠나오고 떠나가게 되고 또 시베리아에서 또 몇 년을 또 그냥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지역, 가장 사람들 발길 안 닿는다 싶은 이제 그냥 푸스토 오제르스크 이름 자체도 그냥 좀 뭐 휑합니다. 텅 빈 호수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유형처럼 보내지고 거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냥 유럽에서, 중세 유럽에서 그런 이제 만연식 종교 재판, 그런 결과처럼 나중에 러시아에서 17세기에도 결국 화형을 당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쓴 게 이른바 이제는 자기가 자신의 생애를 자신을 성자화시켜서 자신의 일생을 씁니다. 그냥 자서전인데 아우토비오그라피아가 되는데 이만큼 순환받고 있으며 이제 내가 이만큼 이제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으며 이 정도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 정도 순환받는 나는 사실상 성인의 삶이라 크게 다를 바 없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고서는 자신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제 정말 그냥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제장 아바쿰 자기 자신이 직접 쓴 생애 그렇게 나왔어요.
하여튼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뭐 전통적인 장르도 이제 내적인 그런 이제 변화는 충분히 보여지고, 없었던 장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있었던 장르는 또 다르게 분화되어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냥 조금 뭐라 할까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그냥 상대적으로 압축된 시기에 큰 변화들이 뭐 그냥 마구마구 벌어지는 게 17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 작가성, author's authority라고 하는 작가성, 내가 이제 글 쓰는 작가이다 라고 하는 작가성에 대한 자각, 인식 또한 첨예해지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시대 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글 쓸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똑똑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매우 수사적, 뭐 그냥 레토릭처럼 들리긴 하나, 어찌되었건 작품의 맨 마지막 마무리에는 많은 이른바 중세의 필사가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죄 많은 이 그리스도의 손을 빌려 신이 이 글을 쓰게 하셨노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냥 어떤 그 영성의 힘, 영성의 신비가 나라고 하는 몸을 빌려가지고서는 이 글을 쓰게 했었다. 이 기록을 남기게 했었다. 이렇게 그냥 뭐 매우 그냥 겸양스러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일종의 종교적인 그러한 이제 법렬의 상태에서 수도승 골방에서 그냥 어느 날 문득 신의 계시로서 한 것이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정말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매우 그냥 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기존의 중세의 그런 이제 글 쓰고 기록을 남기던 필사가들의 태도였다고 하면은, 17세기쯤에 내려오게 되면서는 내가 쓰고 있는데 이건 내 생각인데, 이런 건 내 경우인데, 이건 나의 경험인데, 나라면 이렇게 쓰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양식, 특별한 방법, 특별한 생각처럼 나는 이렇게 쓰겠는데 라고 하는, 만약 나라면, 즉 나는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존재이다. 글을 쓰는 이 시점, 나는 최소한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른바 작가적인 정신, 작가적인 어떠한 출발점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던 게 또한 17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 폴란드 등을 통해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에 전해진 많은 종류의 번역 문학 중에는 오락적 요소가 매우 강한 글쓰기 종류가 있었으며, 이러한 오락적 요소는 그 자체로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족 스스로의 웃음에도 자극을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은 몇 번 되풀이했는데, 우크라이나 뭐 키예프와 모스크바 뭐 그렇게 두 도시로서 이야기될 수 있을 키예프 루스 시대 때, 그다음에 모스크바 대공국이 문화적으로 결합, 뭐 일단은 영토적으로, 그리고 영토적으로 결합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뭐 예전만큼의 그 이제 강한 그러한 연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문화적으로 다시 재통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뭐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은, 모스크바가 문득 벼트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피츠버그로 가자, 우리 유럽이랑 좀 가까워지자, 근대화되자, 서구화되자 라고 한 명의 통치자, 그가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키예프라고 하는 곳을 40년 전, 50년 전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포함하게 되고, 키예프의 수많은 이러저러한 이제 엘리트들, 문필가들,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모스크바로 대거 진출해서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키예프에서 온 저 수사들 대단한 걸, 뛰어난 걸 알고 봤더니만은 그 키예프에서 온 수도사들, 키예프에서 온 이러저러한 문필가들, 지성인들은 자신들,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은 자신들이 지배했었던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가 받아들인 서구 문화를 폴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렇게 폴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모스크바와는 다른 수준에 있었던 키예프의 지성인들이 모스크바로 가서 활동하게 되면서 모스크바에서는 키예프를 통해 마치 키예프가 일종의 매개처럼 작용해서 알게 된 폴란드를 비롯한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하게 우리랑 다른 뭔가 다른 문화가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게다가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뭐 형제다라고 할 수 있을 키예프인들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을 통해서는 이른바 검증이 된 그러한 문화로서 모스크바에서는 이제 여길 수 있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큰 그러한 심리적인 문화적인 두려움 없이 우리도 조금은 서구화되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은 역시 한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키프와의 모스크바의 재결합. 그게 그냥 가장 큰 기폭제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상층 문화도 따라오지만은 한편으로서는 하층 문화도 그냥 B급 문화도 같이 따라왔어요. 황실이나 궁정에서 선호하는 아주 그냥 화려한 서유럽의 귀족적 문화, 아주 그냥 강한 장식적 성향이 강한 아주 그냥 이렇게 화려한 문화들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모스크바 공국의 상류층에는 매우 기꺼이 수입되었으며 그렇지 바로 이게 한마디로 그냥 문명의 진수구나 라고서 모스크바의 뭐 돈 있고 세력 있는 보야르라고 하는 가문들에서는 표정 관리하면서 내심 정말 그냥 경도되듯이 그냥 아주 그냥 급속도로 빨아들였어요. 심지어는 시베리아까지 이제 퍼져나갈 정도로. 또 한편으로서는 폴란드를 통해서 수입되기 시작한 이른바 이러저러한 B급 문화들, 하급 문화,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 또한 하층민들에게서 열렬하게 호응받았습니다. 맥주, 리투아니아의 귀신 들린 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투아니아 통해 가지고서는 모스크바에 소개되었어요. 그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마시던 이른바 알코올 음료라고 하는 것은 꿀을 발효시키듯이 해가지고서 살짝 취기가 도는 술이었어요. 미다부화라고 하는 건데, 뭐 이제 이른바 꿀술 뭐 그런 겁니다. 일종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리를 삶아가지고 그것을 증류시켜서 알코올 기운이 나는 것. 맥주라고 하는 것을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하고서는 거의 그냥 같은 나라처럼 지내왔습니다. 키예프 통해 가지고서는 모스크바에 전해지면서 맥주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소개됐고 마구마구 마시기 시작했어요. 보드카, 우리 러시아 거라고 알고 있지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보드카 러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그냥 전공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막 러뽕이 취하듯이 해가지고서 그냥 러시아 다 좋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보드카는 원래 폴란드 거예요. 폴란드에서 감자 또는 밀을 역시 증류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강한 알코올 성분을 뽑아내가지고서는 마셨던 것. 그게 보드카예요. 그걸 마셔보면서, 이 괜찮네. 우리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물어보자.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럼 우리도 만들어 먹자. 해가지고서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되면서 러시아 것처럼 지금은 이야기되고 알려져 있지. 사실 보드카는 폴란드 내지는 리투아니아의 그 경계 어디쯤이 원산이라고 러시아에서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뭐 원체 러시아가 많이 마시니까 그냥 보드카는 러시아 거. 마트리오시카 러시아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건 뭐 일본인가 중국인 어쨌든 뭐 또 19세기 후반 이쪽 동양에서 가져간 거라면서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깥으로부터 수용된 외래 문화라고 하는 것 또한 계층적인 현상이었다. 상층 문화는 상층에서 받아들여지고 하층 문화는 이제 대중들에게서도 받아들여지고, 즉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이질적인 외래 문화, 서구 문화 구체화시키자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설다, 다르다, 거부감 생긴다, 싫다라고 할 수 뭐 그런 상황은 조금은 아니었어요. 약간 그런 이제 심리적인 장벽이 좀 많이 낮아져 있던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표드로 대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러면 서구화하자. 저쪽으로 수도 옮기자. 그리고 그냥 본격적으로 수입하자. 우리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길 줄이자. 차라리 낫겠네. 거기는 배로도 올 수 있잖아. 그리로 가자. 라고 하는 생각이 뭐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냥 상층 문화는 상층 문화대로 그 다음에 하층 문화는 하층 문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수용된 하층 문화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고 할 때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주 오락적 요소가 강한 번역 문학. 대체로 뭐 좋은 말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기꾼들, 악한이 등장하는 아주 그냥 나쁜 남자 스타일의 소설들, 내지는 로맨스, 연애 소설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사람들에게 그 이전까지 러시아에는 없던, 러시아에서 글쓰기, 그리고 읽을 만한 거리는 조금은 솔직히 심심하잖아요.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믿는 성인들의 삶이니 뭐 이러저러한 좋은 이야기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만 심심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주 그냥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한데 재미는 있잖아요. 뭐 누구든지 보잖아요. 그래서는 그냥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넓게 좀 전파되고 수용될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런 것이 대략은 17세기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로마제 이원 17세기 문학의 방향, 다채로운 발전의 정수 해가지고서는 약간 뭐 중복이 되는데 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동란 시기의 사회 여론 문학. 첫 페이지 그냥 그 이제 큰 2번 17세기 문학의 방향 해가지고 나와 있는 다채로운 발전의 정수 해가지고 1번 첫 번째 대동란 시기 17세기 세기 초 말하지요. 사회 여론 문학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러저러한 혼란의 시기에 직접 참가했었던 사람들 뭐 그들의 이제 뭐 거의 직접적인 회고록에 가깝다 싶은 성격이 바로 이제 이런 사회 여론 문학, 사회 문학 내지는 뭐 새로운 종류의 역사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세기 초 정치적 격변기를 증언하는 문학으로서 무엇보다 당대 역사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의 회고담 또는 승리한 세력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전파하기 위한 일종의 대중적 역사 글쓰기.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로마노프 왕조가 새로 개창되는데 휴이스키가 이만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공헌이 없는 건 아니었겠죠. 근데 그걸 아주 과장을 한다든지 부풀린다든지 실수도 많이 했었겠고 사실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한 행동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건 애써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축소해 가지고 그냥 뭐 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보지 않으면은 그게 그거였는지 알아채기도 힘들 정도로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위주의 그런 이제 글쓰기 뭐 작품들이 뭐 자기가 비록 실명으로 쓴다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남겼지만은 오히려 그냥 익명의 저자가 훨씬 더 시대를 생생하게 목격한 그냥 드러나는 그 사건에 직접 이제 개입한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가 관측한 거니까 오히려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위장하기까지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뭐 이제 작품을 남겨놓기도 하는 등 17세기 초의 이러저러한 역사적인 성격, 역사적 주제의 문학들은 조금은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처음부터 품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은 다 아주 그럴듯해요. 그냥 영광스러운 러시아 제국의 새 이야기, 트로이츠키 세르게이프 수도원 포위에 관한 아브라함 팔리츠인의 이야기 뭐 해가지고서는 그냥 뭐 이러저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이제 17세기 역사 서사물들에서는 새로운 왕조 개창, 세기 초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민족적인 정서를 더욱 이렇게 그냥 부추기기 위해서 모스크바 왕조의 역사적인 정통성, 새로 열린 로마노프 왕조의 역사적인 정통성 그걸 그냥 애써 강조하는 성격의 작품들도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는 모스크바의 시원, 모스크바의 시작, 모스크바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아조프해의 이제 투르크인들, 즉 터키인들과 아조프해라고 하는 저 흑해 남쪽에 있는 거기서 이제 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이제 뭐 로마노프 왕조가 그냥 아주 오랫동안 소아시아와 흑해 에게해를 지배해온 저 강력한 왕조인 이제 투르크 왕조의 거둔 승리는 역시 로마노프 왕조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생생한 경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또 막 작품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생애전 해가지고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종래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장 유구한 중세문학의 글쓰기인 성자들의 일생을 기록한 생애전 또한 17세기에 어떠한 근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니 성자들의 속세의 삶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그냥 속세에서 그냥 이승에서의 삶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자신의 생을 회고록처럼 쓰기도 하는 등 이제 성자전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매우 특이하다 발전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자레보 마을의 율리아니아 이야기. 율리아니아 이게 그냥 아까 자기가 쓰다가 아들이 이제 우리 엄마는 뭐 이러저러한 그냥 평범한 분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신 앞에는 너무나 그냥 정직한 분이었어요. 라고서는 아들이 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율리아니아 마을의 이제 라자레보 마을의 율리아니아라고 하는 이제 뭐 평범한 시골 이제 부인 뭐 성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주사주 아바쿰 자기가 직접 쓴 생애전 뭐 그렇게도 있습니다. 아바쿰이 1620년 태어나서 1682년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했을 때 20년, 앞에 20년 보내고 82년, 뭐 80년 하면은 뒤에 20년 보내고 하니까 거의 딱 그냥 요 17세기 한 60년을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싹 20년씩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 17세기 가장은 딱 거의 뭐 한가운데 중앙부를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러시아 구교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나가 이때 좀 뭐라고 할까나 약간은 이 세속과 격리되고 은둔하고 좀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소비에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뭐 러시아 연방의 뭐 러시아 이러저러하니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나 이 국가의 이 변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닿지 않는 중앙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외곽지대로 빠져나가서는 오늘날까지도 구교도들 뭐 여전히 그냥 그들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기왕이 켜져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음.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뭐 우연히 그냥 뭐 이런 사진을 러시아 인터넷에 그냥 뭐 은근히 그냥 많이 솔창게 돌아다닙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0세기 초 아직도 이렇게 뭐 맨발이고 뭐 이런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제 빈곤의 수준이기도 했었으나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아주 자신들만의 그런 이제 조금은 폐쇄적인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 통해 가지고서는 외부와 이렇게 그냥 섞인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신들만의 그런 이제 매우 독특한 생활 양식, 뭐 이제 종교적인 규범에 따른 뭐 그런 것을 그냥 유지하면서는 이제 좀 아주 그냥 폐쇄적으로 그렇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17세기 이렇게 종교적인 밖에 이제 이 구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심할 때는 이 사람들은 뭐 조금은 일종의 저항의 방법으로서 뭐 약간은 듣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집단 분신을 했어요. 나무 교회가 있으면은 나무 교회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제 도저히 그냥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냥 밖에서는 군대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처형하고 뭐 처벌하겠다 뭐 이런 협박이 뭐 협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강력한 경고 위협이 실제로 그냥 확연하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자신들의 교회 대체로 그냥 시골에 있는 교회들 나무로 만든 교회가 많은데 그냥 다 모입니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안에서 빗장 잠그고 안에서 불질러 가지고서는 교회랑 함께 그냥 자신들 그냥 집단 분신을 해버려요. 사무사 주니에라고서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냥 이렇게 분신을 하는 거. 그걸 일종의 세속의 이른바 반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짓된 신앙을 강요하는 총대주교와 자르를 그냥 이 악마야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총도 대주교처럼 입고 있으나 사실 쟤는 악마이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러한 거죠. 안티그리스도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서 자기를 마치 횃불처럼 스스로를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워서는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을 이러한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서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저는 이제 집단 분신을 17세기 요 중엽 이제 구교도들에 탄압이 아주 심할 때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는 기록도 은근히 많이 남아있고,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17세기 구교도들의 집단 분신, 뭐 이걸 그냥 학위 논문 주제, 뭐 연구 주제처럼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하여튼, 구교도들. 이 그림 봤나요? 이 그림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와우, 그래도 나온다. 용량이 크니까 조금 걸린다는데 시간 걸리네요. 바실리 수리코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화가입니다. 러시아 화가들은, 특히 19세기 화가들은, 리얼리즘 화가들은 역사화들 많이 그렸어요. 러시아 역사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서는 좀 상상화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그냥 겨울에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이제 구교도들에게 이 자금을 대던 실질적인 그냥 가장 강력한 재정 후원자였었던 이제 대귀족 부인 모로조바 부인, 아무리 그냥 신분이 있고 하더라도 자르와 교회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었던, 용납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결국은 체포해가지고서는 시베리아로 그냥 이렇게 유형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유형을 떠날 때의 장면이에요. 제일 큰 거였나? 이 정도가 나을 걸. 이제 겨울이라서 이제 썰매 타고 가지요. 이제 요 검은 담비 옷을 입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게 그냥 저 17세기 이제 갓 시베리아 개척하면서 시베리아에서 갓 잡아오던 이제 담비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될 정도 17세기에 그런 이제 모피라고 하는 것은 극강의 사치제였었고, 사실상 저게 이제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이제 보탬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그걸 또 대외 무역에서 외국에도 팔았어요. 그래서는 시베리아 개척을 도금 이제 장려하기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그냥 옷을 입고 떠나면서 이제 보여주지요. 이거 좋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원래 디테일도 보이는데 부인의 얼굴, 모로조바 귀족 부인의 얼굴, 그 다음에 손이 이거 두 개 이렇게 나오지요. 해가지고서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성호 걸 때 세 손가락으로 그랬잖아요. 성자, 성부, 성령의 상징이라서는 손가락 세 손가락 긋는데,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서 성호를 그으라라고 하는 게 17세기 중반에 도입된 이러저러한 일련의 개혁적 조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성호 긋는 것, 이거 우리 못하겠다. 왜? 예전에 이렇게 두 개로 해왔는데 왜 갑자기 세 개로 하라고 하냐? 예전에 하던 건 뭔데 그러면? 우리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할래? 이런 게 구교도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손가락 개수가 두 개냐 세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전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양식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느냐. 그게 구교도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모로조바 부인 이제 유형 가면서 이렇게 그냥 높이 손을 들고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서 성호를 그때 손가락 두 개의 모습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제 자신의 이른바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지요. 여기는 이 사람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할아버님. 한겨울이지요. 눈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지나가니까 눈이 이렇게 깊이 패여요. 한겨울이지요. 보세요. 어깨 드러난 옷 입고 맨발이에요. 조금만 추워도 러시아 사람들 막 둥둥둥둥 막 그냥 가마 쓰고 입고 막 감잖아요. 이 한겨울에 이렇게 맨발에 어깨가 드러나고, 여기 좀 자세히 보이려는가? 목에 뭐 걸고 있습니까?
금방 할아버지 목에 뭐 걸고 있습니까? 자물쇠 걸고 있지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할아버지? 생긴 보면 거지 같아요. 생긴 보면 거지 같은데 이 추운 겨울에 맨발이고 어깨 뭐 목에다가 쇠사슬 걸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페이지에 나옵니다. 난 교재. 올프홀이라고 하는 유로지브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바보. 그냥 뭐 보면은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광신자예요. 믿음이 너무 강해서 살짝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강해요. 그래서는 믿음의 힘으로써 추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 못 느껴요. 그냥 유리조가 깨진데 맨발로 지나가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빽빽빽빽한 가시가 있는 그냥 쇠로 된 가시 침대 눕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신 정말 믿음에 미쳐 있기 때문에 어떤 신통한 영업력이 있어요. 아픈 사람 낫게 해요. 뭐 그런 이제 일종의 그냥 이제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이 거린의 모습을 한, 그리고서는 그 자체로 그냥 러시아 여러 전역을 떠도는 그런 이제 그냥 뭐 거지 순례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성바보, 러시아로서는 유로지브이라고 말합니다. 유로지브이예요. 한겨울에 저런 식으로 스스로 고난하듯이 그냥 저 두꺼운 쇠사슬 온몸에 막 두르고 있고 자물쇠 차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 할아버지 성바보 또한 손가락 2개로서 성호 보여주잖아요. 귀족 부인에게. 역시 구교도예요. 뭐 주변에 늘어서 있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를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냥 뭐 다양한, 여기는 그냥 꼬맹이는 못 모르고서는 그냥 개념 없이 웃는 애, 다양한 군상들, 여기는 또 잘 됐네, 드디어 저 인간 쫓겨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웃으면서 보내주고 계시는 할머니, 여기도 은근 그래도 여기도 그냥 이 할아버지도 그냥 노털웃음 터뜨리고 있네. 아이고 잘 됐네, 드디어 저 인간 쫓겨나는구나 하고서는 그냥 이제 환호에 맞지 않는 무리들도 있고. 바실리 수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귀족 부인 모로소바의 시베리아 유형, 이게 구교도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뭐 이제 종교개혁 그 분열의 상황, 뭐 그거 이제 역사화처럼 이렇게 그냥 모티브 잡은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될 텐데, 어쨌건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17세기 생애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뭐 다양한 형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2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4번 러시아의 일상 이야기, 아까 다 사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러시아의 웃음 문학, 민주 풍자 문학,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날카롭게 그냥 이제 위선, 그러는 이제 부정, 부도덕, 부패 그런 걸 그냥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것,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뭐 살짝 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른바 무찔러야 되겠다. 저들을 다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회를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17세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냥 조롱하듯이, 아이쿠, 저렇게 잘난 척 하는 저것들 똑같죠. 오히려 저것들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그냥 인간이 이하고, 그냥 돈만 밝히는 버러지들이나 다름없고,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저런 것들이 심지어는 뭐 판사니 하는 재판관들이라니, 저런 썩을 것들. 그냥 저주나 맞고서는 그냥 길 가다가 벼락 맞고서는 되져버려라. 라고서는 욕하고, 현실은 그들보다는 가난하고 권력 없고 힘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느끼는, 그걸 일종의 쾌감처럼 생각하는 정도이지, 이러한 부정한 무리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얼마나 낡고 썩어 빠진 세상인 것인가. 이런 세상은 뭐 또한 비리바로우트, 전복으로서 뒤에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17세기에는 중하층민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비난할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그냥 웃어 넘기는, 그냥 한번 그냥 비웃음
해주고서는 그냥 약간은 다시 체념하고 넘어가는 뭐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번역 소설들, 이제 뭐 폴란드 통해서는 이러저러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뭐 그런 것들. 계속 폴란드 하니까 여러분들은 폴란드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 있는데, 폴란드를 계속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폴란드가 이른바 러시아 내지는 뭐 우크라이나, 뭐 키예프 이렇게 가지고서는 같은 슬라브 어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글자만 러시아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뭐 이렇게는 키릴 문자라고, 우리 그냥 지금 뭐 러시아 쓰고, 폴란드는 이제 진짜 라틴 문자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이제 라틴 문자 쓰고 있지만은, 폴란드 언어로서, 폴란드어와 언어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등등의 동슬라브어, 폴란드는 서슬라브어입니다. 폴란드, 체코 이 두 개는 크게 사실 다르지 않아요. 개별 단어에서도 비슷한 것들 당연히 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통사론적인 구조, 기본적인 언어적 유형에서는 폴란드어가 러시아하고 그렇게 멀거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폴란드를 이해하는 건 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 이제 키예프를 통해서 이제 한 문제 여과되는 이제 이 폴란드어로 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유산들은 모스크바에서 받아들이기에 매우 수월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이제 라틴 문화권, 이제 로마 가톨릭을 받으면서 폴란드는 분명 모스크바, 키예프 루시와는 아주 조금은 이제 이질적인 문화권이었으나, 한편으로서는 아주 그냥 완전히 남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언어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폴란드는 이제 키예프 루시 때도 그랬어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를 전혀 그냥 다른 외국, 그냥 모스크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야기하자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하다못해 그냥 뭐 스웨덴 이런 식으로 모스크바에서는 안 받아들였어요. 폴란드는 분명 이질적이고 조금은 낯설지만은, 그러나 뭐든 한편으로 생각하자고 하면은 슬라브 동포, 슬라브 형제, 같은 슬라브인들이라는 점에서 슬라브적인 문화유산, 특히 언어를 이제 공유한다라는 점에서 모스크바 입장에서 봤을 때 폴란드는 상당히 가깝게 여겨지는 외국이었지, 폴란드가 아주 그냥 낯설고 적대적인 관계, 그렇게는 모스크바에서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야기는 또 달라요. 뭐 그쪽에서 이제 모스크바를 보는 이제 뭐 이런 건 또 다르지만, 어쨌건 뭐 모스크바에서는 폴란드를 그냥 매우 그냥 뚝 떨어뜨려서 생각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랬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이제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있는, 폴란드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는, 원래는 원작은 이탈리아 거고 원작은 스페인 건데 그게 폴란드에서 폴란드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걸 모스크바에서는 폴란드어 번역본을 갖고 와서 다시 러시아어로 번역해서는 보면서 와 이거 재밌네 라고서는 막 낄낄깔깔 하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뭐 이 러시아적인 번안처럼 해서는 러시아 기사 소설 해갖고서는 이제 처음에는 남의 거 가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막 번역하다가 요거는 조금 우리 러시아랑 안 맞는데 일단 번역하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번역된 거 들여다보면서 이건 확실히 조금 우리랑 좀 다르네, 요건 조금 바꾸자, 이거는 세르게이를 일단 이름 바꾸고 지명도 러시아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왠지 살짝 우리 거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그대로 번역하다가 나중에는 번안하다가 조금 더 이제 요령이 쌓이면은 이제 내가 한번 직접 한번 써볼까? 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러시아적인 뭐 이러저러한 초기적 형태의 이제 기사도적인 소설 뭐 이러한 이제 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그래요. 17번 러시아 기사 소설 있지요. 거기 이제 중간쯤에 가서 앞의 4번부터 즉 이제 요 2페이지 딱 넘어서 17세기 일상 이야기 하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러시아 기사 소설까지 여기 묶어가지고서는 앞에 4번부터 여기까지를 어쩌면 다양한 문학 주인공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여기는 조금은 확실히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사기치는 그냥 이제 그냥 뭐 나쁜 녀석, 바람둥이 녀석. 그래도 그냥 여자 울리고 다니고. 그런데 왠지 정말 나쁜 놈인데 여자들은 그러한 나쁜 놈을 좋아하는 뭐 그냥 이제 그런 뭐 얼마든지 좀 상상이 되지요. 그러저러한 좀 개성 있는 주인공들이 작품의 이른바
말 그대로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는 조금은 그 이전 중세 문학, 뭐 중세 러시아 문학에서 약간은 이제 그냥 뭐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었던 작품들, 즉 성인은 이렇다. 성인은 그냥 뭐 전형적이고 평범하고 성스럽고 경건한 삶을 살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는 아주 그냥 생생하면서도 아주 그냥 그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아주 그냥 생동감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문학 작품의 허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제 요 뒷페이지에 나오는 4, 5, 6, 7의 뭐 이러저러한 경우들일 겁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8번 러시아 시의 탄생,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얼른 약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8세기 시대 자체의 뭐 약간의 역사적인 맥락 뭐 저런 것도 그냥 아웃라인 그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면서 뭐 어차피 약간 남았으니까 프린트물 보고 자기 없는 거는 가져가세요.